네, 오늘 집중 분석은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중 분석은 1부, 2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은영 도시연구소장과 함께 어제 나온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고 실효성 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전화 연결로 강남대 유호룡 교수를 연결해서 종부세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2부에서는 김재필 한양대 교수가 추가로 더 나오십니다. 그래서 김 교수, 그다음에 우리 최 소장님 이 두 분과 함께 향후 전망,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집을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인지 또는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전망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호영 소장님과 함께 먼저 어제 9.13 대책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다 전문가분들이 다 생각 어쨌든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우리 소장님한테도 첫 번째 질문은 어제 9.13 대책 나오신 거 보고 네. 뭐 본인이 또 예상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떠셨는지 그 첫 느낌, 인상, 뭐 소감 이런 것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뭐 정부가 고민이 깊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예. 좀 예상을 대부분 못했던 건데 3억 구간이 어제 종부세에서 신설이 됐잖아요. 예, 과표로. 네, 예. 네. 그래서 과표로 3억 구간이 신설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세율이 올라가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대부분 주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6억 과표, 단일 과표였잖아요. 0.5% 기존의 예. 세율이. 그것들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다른 기자분하고 통화하다가도 그게 필요한데 참 들어가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포함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달에 네. 상당히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이제 콩알탄 수준으로 되면서 폭탄이 아니라 시장님 콩알탄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네네 그런 수준으로 되면서 네. 사실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부가 그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7월 이후에 집값 폭등이 더 나타났죠. 사실 상반기에도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그랬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과표 3억 구간이라는 게 실거래가로는 18억 정도 예. 된다고 예, 어제 예, 김동연 부총리도 설명을 이제 네.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참 과표가 뭐 3억, 6억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일반 국민들한테 참 와닿지 않는 참 전문 용어입니다. 네, 세무적인 세무적인 전문 용어들인데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표 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쪼개져서 더 나눠진 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세금을 더 이제 걷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실거래가 18억짜리라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원래 고가 아파트인데 뭐 그거 넓힌 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 대단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종부세의 요새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실 뭐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했지만 폭탄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7월달 그것도 그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 한 28억 정도의 아파트가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공시 가격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한 50%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네네. 예. 그래서 2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공시가격은 14억으로 이제 반으로 떨어져요. 반밖에 안 되는 네네. 거네요. 예. 네, 공시가격이 그렇게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 때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2008년, 2009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할인되는 거잖아요. 네, 실거래가보다. 거기서 예. 그걸 또 할인을 하니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18억짜리가 과표는 뭐 3억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발생하는데 지금 다행히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할 방안을 얘기를 했죠.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5%씩 매년 상승시켜서 네. 100%로 올릴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 어제 굉장히 짧게 다뤄지긴 했는데 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예, 맞아요. 정부의 의지가 밝혀졌다라는 점을 사실은 그게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는 않았죠. 점에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사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게 형평성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맞아요.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가 반영률이 50%고 네. 그다음에 강북의 아파트들은 뭐 80%, 70%.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덜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네, 거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고 네. 또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것도 공시가격 반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다음에 토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향은 이제
봤는데 그것들을 실행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좀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공시가가 자체가 실거래가의 60, 70% 아파트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거기다 말씀하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또 네. 80%밖에 지금은 적용을 안 하니 예. 실제로 공시가에 뭐 60, 70% 반영한다 해도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네네. 반영률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금 예를 들고 있는 28억짜리가 과표는 그러니까요.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그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까지 100%로 해서 일단 사실상 폐지하는 거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렇죠. 자체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시가가 60, 70%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된다. 네. 그러면 공시가도 현실화되려면 거기서 또 한 8, 90%까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 아파트들은 이게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더 올라가야 50에서 한 80 상당한 비율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계획대로 그러게요. 된다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종부세를 3.2%가 최고 다주택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올렸다라는 거는 게 지금도 사실은 세금 부담이 그 이전보다는 기준이 워낙 낮았던 거니까 네네. 많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100%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공시가도 현실화 더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해가 갈수록 아마 그 부담이 심해질 거고 사실 어제 정부가 제시한 뭐 한 18억일 때 한 10만 원 정도 더 부담한다는 건 이번에는 상승을 전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에서 부담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예,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아파트값 오른 거, 집값 오른 거 다 반영하겠다. 뭐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앞서 현장에 우리 취재 기자들이 나가서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대출 규제가 확실히 더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더 체감도가 사실은 종부세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사실은 내년 말 이후에 이제 와닿는 거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대출 규제 핵심은 소장님은 뭐라고 보셨어요? 저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거주용 목적이 아니면 거의 대출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고가 주택.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으로 9억이 기준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실거래가로는 한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 뭐 주택의 경우에는 예. 대출을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 그다음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2년 내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대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사실 이번에 그 대출 규제 나온 게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최근에 서울 집값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즉 임대사업자 대출을 좀 악용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라고 그렇죠. 그걸 열어놓은 게 아니었는데 네네. 사실은 관계당국에서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활용할지는 몰랐을 테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규제를 하긴 하는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건 하나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대출 규제 가지고 그 전에 악용됐던 전세자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는 건 이미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추가적인 대출을 거의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핫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집을 많이 산 사람들 중에서 대출 거의 안 끼고 집을 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가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긴 하는데 굉장히 소수겠죠. 많지는 사실 않을 거다. 10몇 억씩을 뭐 20억씩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소득이 최근에 성장이 높지 않았고요. 그렇죠. 가장 뭐 부유한 상위 20%도 평균적으로는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 네. 소득이. 그러면 뭐 연 1억을 벌기 힘든데 최상위 20%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뭐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좀 과장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값 상승이 많았고 그것과 함께 높아진 게 뭐냐면 부채가 어마어마한 비율로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8월 달인가요? 그 수치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주담대가 이번에 확 늘었더군요. 전부 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빚내서 그렇죠. 집사라 시작을 네, 해서 맞습니다. 지금 2013년에 가계대출이 1000조 부채를 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는 이제 1500조의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거죠. 가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예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번에 대출 규제가 꽤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효과가 네. 이런 어떤 과열 분위기,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글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 이번에 대출 규제가 워낙에 세니까 네. 혹시 실수요자들한테까지 네. 좀 안 좋은 영향, 지금도 사실은 빡빡하다고 하는데 안 좋은 영향 미치진 않을까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특히 실수요자는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번에 그 김동연 부총리도 처음에 아예 기준을 얘기를 하더군요. 네. 뭐 투기자들은 뭐 당연히 이제 차단하는 거고 실수요자들 이제 영향 없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뭐 빈틈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대출 규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우리 이제 최 소장님 말씀이고 종부세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잠시 후에 이제 유호령 교수 전화 연결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최 소장님도 이 종부세와 관련돼서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희의 예상보다는 센 종부세안이 나온 것 소장님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3억 기준을 이제 신설하면서 세율을 조금씩 다 상향했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300%까지 세부담 상환율이요? 네. 예. 세부담 상환율을 올렸잖아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공시가격의 그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걸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지금 세부담 상환율이 원래는 150%인데 150%죠. 그거는 원래 세금을 100만 원 냈으면 150만 원까지밖에 그렇죠. 내년에 못 그렇죠, 올리게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100만 원이었던 걸 3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그 기존에도 굉장히 뭐 다른 의원들이 여러 종부세 안에 관한 개정 법률을 낼 때도 그 최고가 한 200% 요구였거든요. 맞아요. 예,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네. 김연아 의원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300%를 그 지금 설정한 것은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택가격의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300%까지로 높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눈여겨볼 지점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얘기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호린 교수가 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유호린 교수는 또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준비된 이제 그림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좀 편하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호림입니다. 예. 몇 가지 아마 좀 교수님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사례별로 세금이 오르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너무 길지 않게 일단 시간상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주택자 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자하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세율이 좀 달라지면서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됐는데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예, 먼저 1주택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예컨대 13억 정도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세 표준이 대략 3억 원 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종부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94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제 약간 1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104만 원 정도 부담하는 정도. 그러니까 1주택자는 사실은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 그리고 다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도록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은 그 시뮬레이션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계산한 걸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35억 원짜리 1주택이라고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면은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대략 뭐 그
종합부동산세가 1,375만 원 정도인데 개편에서는 이게 2,24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좀 세부담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 예. 금방 말씀드린 그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말씀을 드리면 공시가격 합계의 그 금액이 그러니까 2주택자니까 두 채겠죠. 그 금액이 2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현재 현행 규정대로면 554만 원입니다. 예. 이번 개편에 따른 1,270만 원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두 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죠. 예. 3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데 3주택 계산해 보면 세 주택의 합산한 공시가격이 124억 원 정도라고 계산해 보면 현행 기준으로도 1억 673만 원 정도 돼서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개편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억 2,264만 원 정도 산출되거든요.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아마도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을 좀 강화해서 주택 보유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세금 폭탄입니까? 일단은 지금 드러나 있는 이 구조하고 시뮬레이션만 보면 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봐도 무방하죠. 그러게요. 그 속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두세 가지 제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새로 나온 이 규정이 정책안이 발표일 이후부터 적용되거나 내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올해 초부터 지금 부동산이 좀 거의 오르기 시작하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까지 아마 대략 17만 명 정도 되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까지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정도로 이미 많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등록한 그 주택들의 가격은 이미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 사람들은 지금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는 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투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등록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게 오용될 수 있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좀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새로 정책안을 만들면서 좀 잘못된 거긴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좀 어렵더라도 좀 그 부분까지 더 깊이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점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1주택자를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보시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똘똘한 1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15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 정도 생각을 하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에 있는 주택들이 사실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개편안을 보면 18억 원짜리 아파트 종부세를 예로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추가 부담액은 10만 4천 원밖에 안 되고요. 시가 23억이 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추가 부담이 10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투기 수요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지만 어찌 보면 투기 수요를 좀 더 잡을 수가 있는데 1주택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면 아무래도 이런 1주택자는 중산층 대중의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 부분을 좀 너무 많이 고려한 게 너무 많이 고려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내리는 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 이제 더 문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잖아요. 10년간 보유하면 아마도 누적된 자본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주택 상승 가격의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서 그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80%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다른 건 보이지 않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 세부담을 얼마나 더 높여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줘야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담세 능력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18억 원에서 24억 원 정도의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정도 세금 올랐다고 과연 뭐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임대사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가액 기준을 둬가지고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또 별도로 빼놨거든요. 예. 3억에서 6억 구간이죠. 근데 그것 같은 경우도 사실 임대사업을 8년 이상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8년 지나면 3억에서 6억짜리 주택이 얼마가 올라가더라도 양도소득세 매기지 않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이상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3억에서 6억짜리 주택이 어쩌면 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문제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한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1분 안에 예, 예. 교수님께서 예, 이런 예. 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요. 예,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임대료 상한제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건데요. 예. 예, 임대료 상한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좀 낮춰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조세 부담이 증가가 되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기 뻔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임대료 상한제인데 현재는 그렇죠. 그 임대료 상한제가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예. 만약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은 아마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사실 저희도 앞에 뉴스에서 임대료 이 전월세 문제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정말 또 걱정이 되나요? 이거를 집주인들이 본인들께서 그냥 내가 감수할게라고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좀 보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얘기들이 아마 계속해서 흘러나올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또 보완을 해서 또 얘기를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21일 날 또 공급 대책 나오니까 그때 같이 또 해도 될 거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한양대 김재필 교수님이 지금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김 교수님 그리고 최 소장님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결국은 그래서 이번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 또 하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그만큼 더 여러 가지가 이제 보유세도 그렇고 세졌는데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을 것 같으냐라는 부분들. 그럼 좀 집을 좀 팔 때냐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집을 좀 한번 사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때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교수님 오셨으니까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죠. 네. 집값 잡힐까요 이번에 이 대책으로? 네, 이번 그 부동산 대책은 정말 그 고강도의 대책 중에서 소화하는 그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장 이 대책이 발표됐다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사실상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물건이 막 나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지만은 이 고강도 대책, 즉 종부세 강화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가 당장 집을 살 사람들한테는 압박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집값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규제, 억제만 가지고는 어렵고 당장 다음에 나올 그 공급 대책이 어떨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정책은 지속될 것인지 안 그러면 단기성에 끝날 것인지가 아마 그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당장 크게 뭐 안정되거나 이렇게 떨어져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파이낸셜 투자와 그 리얼 투자, 즉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와 현물 투자를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급등 급락을 하지만 사실상 이 현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상승 곡선을 타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난 정부를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정책들이 당장의 효과가 는 없었지만은 그 다음 정책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도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다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을 해준다면은 집값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 우리 김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 당장 뭐 집값이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영향이 있을 거다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네, 최근에 뭐 그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이 0.47%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가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미국의 2008년에 그 주택이 대폭락했을 때 그때 월간 한 마이너스 1.8% 폭락했거든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거의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올랐다. 네, 올랐다. 최근 동향은 예. 그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정부 정책도 나왔지만 그래서 집값은 좀 당분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요. 예. 네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심리적인 게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 근데 공급 대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가구의 절벽 이제 곧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예.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딱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부터 서울의 가구가 줄기 시작하고 예. 이런 상황이고 그 지금 저희 1970년에 출생아가 100만 명에서 작년에 35만 명 태어났거든요. 올해는 더 줄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상황에 이제 인구 가구 구조 변화를 보면 이 지금 주택을 공급하면 잘못하면 이제 일본처럼 뭐 빈집이 6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좀 공급 대책은 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질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아예 겸사겸사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최 소장님의 답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서울에 이제 거주하시거나 이제 서울에 집을 살려고 이제 그동안 이제 생각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서울에 집을 지금 추경매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들려지네요. 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꼭지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상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딱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살 집이 아니라면 지금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셔서 더 뭐 제가 추가 질문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또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통계를 보면은 2030년 되면 인구를 최정점으로 찍는다는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5%라 그러는데요. 그 주택 보급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택 보급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가 보유율이거든요. 지금 전월달에 자가 보유율 보니까는 거의 뭐 53%면은 조금 더 가장되게 표현한다면은 전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은 우리 세대 후손의 세대들은 더 양질의 주택을 원하게 됩니다. 그 양질 주택이라는 거는 새 집 얘기 특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주 요건이 좋은 새 환경이 집, 예. 쾌적한 지역에 예. 쾌적한 주택을 원하면은 지금 서울 시내의 낡은 주택들 저층 주택이죠. 맞아요. 계속 많은 것이 지금 그 다가구 다세대 예. 4층 이하의 주택들인데 그런 지역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좀 콤팩트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준다면은 아마 그 주택이 과잉 공급 시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죠. 뭐냐면 사실 지금 문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후지를 좀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이미 서울시는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신동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취재를 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건데 창신동 같은 경우도 집값도 좀 오르고 임대료도 좀 오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네. 뭐 급등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시던데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도심 노후지를 재개발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인근 뭐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뉴딜이라든지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주택이 공급이 확대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낡은 주택을 고쳐 쓰고 주거 안전성이 좋아진 거죠. 그건 있는데 그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은 앞으로 서울에 신규 주택이 줄어들구나라고 해서 부동산에 사게 된 계기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낡은 주택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입주권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니 외곽 지역에 짓는 것보다는 도심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그 몇 개월 전에 보면은
목동 그 신시가지 있죠. 예. 개발하겠다 또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목동 신시가지만 당장 개발하더라도 판교만한 신도시가 공급이 됩니다. 주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예. 창신동이라든지 숭인동이라든지 그런 해제된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해서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은 주택 공급 정책에 아마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보통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 아파트는 사실 얼마 안 되더군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라나 뭐 이런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고 그런 데들이 또 이렇게 뭐 4, 5층짜리 이렇게 낮은 데도 좀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또 굉장히 또 낡았고 한 4, 50% 정도가 낡았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던데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만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집값 상승이라든가 뭐 땅값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수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정부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더 들을까요? 아주 짧게 한 30초씩만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런 점들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짧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 정도로 100%가 안 되죠.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제일 상황인데요. 낮죠. 네네. 그런데 그 서울에서 주택 보급률이 제일 높은 데가 강남이거든요. 강남구는 100%가 넘어가요. 수성구, 해운대구 다 100% 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싼 데가 높네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는 건 어쨌거나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라는 건데 그게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자칫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네, 그러면 주변 집값을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판교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런 현상을 주변 집값을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린벨트까지 풀고 MB 때 뭐 공급했지만 사실 집값은 계속 오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짧게 한 30초만 한 말씀만 딱. 예.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주택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 왜냐면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부족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지방으로 공급이 확대됐지 수도권에 공급이 확대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거기에서 보면은 대형 주택보다는 중소형에서 신혼 세대들에게 일정 기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들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앞으로 주택 맞습니다. 시장의 예.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주택 얘기는 오늘 저 김동연 부총리 또 한 번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 때 정말 공공주택을 얼마나 투입을 할지, 얼마나 이제 공급하겠다고 할지 또 뭐 입지도 물론 중요한 걸 거고요. 그런 거 한번 좀 더 주시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